예, 학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한 학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땀이 막 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황정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기말 과제물 관련해서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마 교수님들 다 이렇게 맡으신 과목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과제물에 대해서 많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잘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렇게 메모하시고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답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학기 때 세 과목입니다. 먼저 2학년은 한국사 이해, 그 다음에 4학년은 근현대 속의 한국, 그 다음에 세계의 도시와 건축입니다. 예, 이 과목인데요. 먼저 과제물은 4학년 과목 중에 근현대 속의 한국이고요. 나머지 두 과목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현대 속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총 크게는 한 문제인데요. 점수가 배정된 거는 네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점 만점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근현대 속의 한국 교재 전체를 참조하여 일제강점기, 일제시기 사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이게 15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근현대 속의 한국 교재 전체를 참조하여 일제강점기, 일제시기 한국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이게 15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 문제의 답안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일제시기는 어떤 사회였는지 내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 일제시기의 사회상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3번이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제물 말미에 1번과 2번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활용하신 교재의 쪽수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5개 이상입니다. 예, 요게 5점입니다. 그래서 요번 제가 과제를 드린 목적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근현대 속의 한국이 개항기 그러니까 1876년경부터 그리고 일제시기 때에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류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우님 요번에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린 목적은요. 학우님들께서 우리나라가 없어졌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강제 병합된 이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그때의 사회상이 어떨까를 학우님들께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해 주실 때 반드시 근거를 달고 왜 우리 사회가 이랬기 때문에 일제시기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일제시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절대 가져오지 마시고 반드시 교재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일단 과제물 하실 때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꼼꼼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을 반드시 꼭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1번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도시 경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각 장이 의, 식, 주, 뭐 교통수단 그렇게 생활 관련된 것들이 각 장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들을 보시면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제시기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일제시기 굉장히 화려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사회 모습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나는 사람들 생활 중에서 먹는 거
그다음에 입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보신 다음에 일제 시기 때 우리 사회의 삶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교재 내용을 근거로요. 그리고 그거에 참조했던 그 부분은 말미에 4번에 이제 교재와 쪽수를 적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제 시기 때의 뭐 어떤 제도라든가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과 유사한 상황도 많이 보이고 발전된 것 같고 그러한 사회상이 펼쳐지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땠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화려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명동 같은 제2의 도쿄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그런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으셔가지고 일제 시기 때, 일제 강점기 때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묘사해 주시는 것이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을 이제 교재에 근거해 가지고 학우님들이 이제 이제 우리 교재 몇 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걸 요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바탕으로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이제 학우님들께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나는 1번을 이렇게 적었고 2번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 결과 나는 일제시기, 일제강점기는 어떤 사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일제시기 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나 일제시기 한국인들의 삶이나 일제시기 전반적인 것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예,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1번과 2번 내용에 근거하셔가지고 정리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학우님께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번과 2번을 작성하시면서 우리 교재를 정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내가 주로 활용하고 요약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쪽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쪽수를 적어 주실 때 제가 밑에 과제 지시사항에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장 전체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내용을 전체를 적으시지 마시고 그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약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이 예를 들어서 1장 전체 내용이 1쪽부터 30쪽까지인데 요거를 다 참고했다 쪽수로 적어 주시지 마시고 내가 집중적으로 참조한 부분, 예를 들어서 1장에서 5쪽에서 10쪽까지를 내가 집중적으로 봤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 이상씩을 참고 문헌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제가 1장 전체를 다 참조했는데요? 그럼 적어 주셔야죠.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보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출처를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1, 2, 3, 4를 다 각각 적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총 50점 만점이 됩니다. 1번 15점, 2번 15점, 3번 15점, 4번 5점. 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 이제 과제물의 과제 작성 지시사항에 보시면 제가 유심히 우리 4학년 학우님들 답안은 제가 다 채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제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채점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물 작성 기준이 과제 작성 및 지시사항에 있으니까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꼭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의 목적은요, 교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이해하고 일제 시기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과제문의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줄쳐놨는데요. 교재가 아닌 다른 인터넷이나 다른 저서, 다른 논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교재를 보고 교재에 기반해서 과제문을 작성하시고 교재를 이해하는 것이 요번
과제물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저서 논문 절대 다시 한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처도 교재만 출처를 밝혀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문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종결형으로 끝내야겠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1 뭐뭐 했음, 동그라미 2 뭐뭐 했음, 동그라미 3 뭐뭐 했음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제는 주의사항은 교재 전체를 참조해서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요약하시고요. 그리고 분량은 A4 1번, 2번 각각입니다. A4 한 장에서 한 장 반을 적어 주십니다. 1번, 2번 각각이요. 그래서 A4 한 장 같은 경우는 한글 프로그램을 켰을 때 그 기본 구격으로 글자만 11로 하셔가지고 한쪽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35줄 정도가 되고요. 한쪽 반 정도 되면은 한 55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A4 한 장에서 1번과 2번은 각각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문은 적으실 때 우리 교재는 다 한 장이 끝나면 요약이 있어요. 요약이 있죠. 그리고 워크북이 있는데요. 요거는 참조용입니다. 단순히. 절대 요거를 기준으로 각주나 참고문헌을 다시지 마시고 교재를 바탕으로 교재 자체를 보시고 학우님들께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워크북과 교재 각장 말미에 있는 요약 부분은 단순한 참고 부분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범위를 제시하지 마시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 학우님들께서 특정 부분을 유심히 보셨다는 부분,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쪽수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는 이렇게 제가 적어 놨고요. 그리고 교재를 반드시 그대로 전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들께서 학우님들께서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분량은 다시 한번 A4 용지 기준, 그리고 한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MS 워드 사용할 수 있고요. PDF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 11, 줄 간격 160, 한글 기준입니다. 한글 기준, 한글 딱 켰을 때 그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MS 워드 같은 경우는 간격이 넓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시고, 그러니까 MS 워드는 그냥 켰을 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여백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량은 다시 한번 1번과 2번은 A4 한 장에서 한쪽 반.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4 반쪽에서 한 장.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출처 5개 이상. 몇 쪽에서 몇 쪽, 이게 5개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 대략 합쳐 보시면 최소 3장에서 A4 한 4장 반 정도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 맞춰 주십시오. 저는 학우님들 아마 이제 아시는 학우님들이 많으시겠지만요. 저는 분량을 좀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에 맞추는 거를 신경 쓰시다 보면 분량이 좀 적으면 더 채워 넣겠죠. 그렇죠? 본인 학우님들께서 인식을 하실 테니까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아마 그거를 아마 줄이실 겁니다. 의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거의 100%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작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근현대 속의 한국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학우님들께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는 4개다. 4문제. 이거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1번 15점, 2번 15점, 3번 15점, 4번 5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분량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재만 참조하시는 겁니다. 예,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참조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다른 저서 논문도 참조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네. 4번 문제가 네. 지시사항에 출처가 5개 이상하고 가로로 5줄 이상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쪽수만 적으면 네.
한 줄 안에 다 적을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이게 5줄이면 어떻게? 출처 하나 적은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띄우시고요. 아 엔터요? 네, 네, 엔터 아. 찍으셔서 출처를 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따로. 아. 예. 만약에 출처가 길어진다, 그럼 뭐 슬래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10개 적으면 10줄 돼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10줄 돼도 되는데 뭐 출처가 막 20개, 30개씩 적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출처는 그렇게 많이 적어주시잖아요. 제가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분량에. 예.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출처는 많아도 제가 분량을 너무 초과했다 이런 거에 감안하지 않고 예. 분량을 많이 보신 거를 인정해서 제가 더 감안해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근현대 속의 한국 과목의 기말과제에서 학우님들이 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수가요.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는 문제를 지금 제가 큰 문제지만 4개로 구분했잖아요. 3개만 쓰시거나 저 끝에 참고문을 안 달아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근대 건축물을 조사하고 직접 보러 가시는 거였는데 조사를 안 하시고 보러만 가셨었어요. 아, 저런. 예. 그러니까 하나를 빠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4개를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일제시기의 사회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 작성하시고, 두 번째 일제시기의 한국인의 모습을 요약하시고 정리한 거를 적어주시고, 세 번째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반드시 요 1번하고 2번 근거로 나의 생각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제시기는 이렇다. 그리고 이게 다 근거가 되는 게 교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주가 아니라 참고문헌 쪽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 요 4개가 다 돼야 점수가 다 각각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작성이 되면 50점입니다. 아마 우리 학우님도 잘 작성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서 요번에 저의 목표는 학우님들이 일제시기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현대 속의 한국 과목을 공부하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졌던 시기 35년간을 한번 어떤 시기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요. 그게 이번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학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재밌는 과제물입니다. 예. 성현 선생님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주 재밌는 과목입니다. 우리 근현대 속의 한국 재밌는 과목이고 나름 고심해서 문제를 드린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출석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우님들께 좀 말씀드린 경우도 있어서 아시는 학우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1학기 때는요. 한국사, 한국문화 관련돼서 제가 2과목을 담당해요. 2과목 다 출석 수업이기 때문에 제 기준은 제가 출석 수업은 2학년 수업에 나갑니다. 한국사에 2의 수업을 나가는 거고, 대신에 4학년 우리 문화경영학과 4학년 학우님들께서 수강하시는 과목, 그러니까 1학기는 근현대 속의 한국이고요. 2학기 때는 한국문화 유물유적인데요. 4학년 학우님들 답안은 제가 다 채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작성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잘 작성해 주십시오. 기한 내내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다른 답안지 올려주지 마시고 꼭 근현대 속의 한국 파일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건 4학년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목은 이제 2학년 과목, 예, 객관식입니다. 예, 요거 한국사의 2에 학우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제가 한국사 2회 과목은 항상 기말 과제물로 이렇게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객관식 시험으로 바꿔봤는데요. 이게 객관식 시험으로 바꾸니까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로 저는 기말 과제물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우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가 굉장히 분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이렇게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 어려우신데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는 1강부터 15강까지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한국사 이해를 예를 들어서 얼만큼 공부하실 수 있는지 시간이나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일장을 딱 폈습니다. 이렇게 일장을 딱 폈는데 선사시대가 나오잖아요. 고조선도 나오고. 그런데 바로 걸려요. 첫 장에서 구석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장 나오면 신석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때 유물,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청동기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건지 막 헷갈려요. 유적지도 막 헷갈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외우십니다.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서 외우면요. 1강 요거 1장 하나 보시는데 다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요. 다 외웠어요. 국가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동해, 옥조, 고조선 뭐 다 나오잖아요. 사만도 나오고. 그럼 이거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요. 1장에서 딱 끝나버리십니다. 그러면은 공부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으시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한번 끝까지 같은 시간대에 시간을 투자해서 한 장을 아주 꼼꼼하게 처음부터 보시는 것보다는 책을 전체 15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또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남으면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주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보면 무덤도 많이 나와요. 막 돌로 무덤이 뭐고 뭐 이게 뭔지 막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거를 한번 흐름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세부적인 걸 외우시는 것보다. 세부적인 거에 너무 외우시다 보면요. 아마 한국사 이해 공부가 너무 싫어질 거고 한국사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 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 워크북 있지 않습니까? 각 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그 장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 정도 그리고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읽으시고 워크북 읽고 문제 풀어보는 것, 이게 가장 준비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거, 고유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먼저 파악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기말 하우님도 아시겠지만 기말 같은 경우는 25문제가 출제되죠. 근데 25문제는 각 장에서 골고루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서 막 3-4문제가 나올 이유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5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씩은 다 배치가 되겠죠. 그럼 15문제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문제는 각 장에서 이제 10강에서 15강 중에 10장 중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 각 장에 2문제가 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5장은 15장 중에 5장은 한 문제씩이 나올 거고요. 10장은 2문제씩 출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조금 낮아진다. 대신에 전체적인 각 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 2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를 가장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바꾸면서 가장 염려가 됐던 거는 학우님들께서 한국사 흥미를 잃어버리실까봐 그게 가장 염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교재를 한번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다.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 다 영상 강의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그것을 한번 객관식으로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사 2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학년 학우님들 객관식이 세계 도시와 건축입니다. 예, 이 과목은 원래 제가 담당은 아니었고 우리 퇴임하신 명예 교수님이신 이필렬 교수님께서 담당하신 과목이세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필렬 교수님 후임 교수님을 저희가 아직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임시로 이렇게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필렬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는 기말 과제물이 이제 기말이 과제물이었습니다. 과제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 모든 거를 이 과목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제가 공부했던 거랑 겹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시로 치면 경성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상해 요 정도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역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로 드리는 게 조금 학우님들께 크게 과제물로 드린다는 게 조금 제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목도 역시 그래서 교재를 학우님들께서 한번 열심히 보시고 영상도 우리 열심히 들어주셨을 테니까요. 그거를 한번 교재를 읽고 한번 점검해 본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객관식 문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워크북은 없어요. 워크북이 없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없지만 학우님들께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쭉 한번 책을 이 과목도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목도 역시 문제는 사지선다로 나올 겁니다. 제가 사지선다로 낼 거고요. 그리고 문제 비율도 역시 한국사 2와 동일하게 각 장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게 문제를 낼 것입니다. 반드시 책에서의 내용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소 각 장마다 한 문제씩은 다 들어갈 것이고 15강 중에 10강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 그 배치도 그렇게 할 거니까 학우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각 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장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좋긴 하지만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1장부터 15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담당한 과목은 세 과목 이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끝났고요. 다음에 그럼 이제 이우찬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이우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양사를 맡고 있는 이우창입니다. 전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1학년 세계 역사 과목, 그리고 2학년 유럽 바로 알기 과목,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 이렇게 총 3과목을 담당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겠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세계 역사는 교재는 1에서 11장까지 해서 9장을 제외한 즉 1에서 8장, 10장, 11장 그리고 강의는 1강에서 10강까지입니다. 2학년 유럽 바로 알기는 교재와 강의 모두 4장에서 15장까지고요.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는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입니다. 방금 남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번 과목들은 전부 다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챕터별로 시험 범위는 챕터 장별로 고르게 분배할 예정이고요. 주된 출제 형식은 아마도 저도 역시 사지선다, 즉 네 가지 중에서 맞는 점에서 올바른 답 하나를 찾는 그런 문제가 주로 될 것 같고, 가끔 가다가 OX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조금만 발품 손품을 팔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과목들에 대비할 것인가가 이제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저의 기본적인 틀은 남기현 선생님께서 맡으시는 과목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 역사 과목이 혹은 역사학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성격인가?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종합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도 어느 정도 다 그런 면들이 있긴 하겠지만, 역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이제 구체적인 레벨에서의 삶에서부터 가장 큰 역사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삶의 다양한 층위를 혹은 세계의 다양한 층위를 갖다가 한꺼번에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종합학문적인 성격이 역사 관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일정은 간단합니다. 큰 흐름도 보고 강론도 봐라 라는 것이죠. 예, 들으면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역사를 시험 보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틀리지 않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만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거의 교과서 보고 예습복습 철저한 종류의 얘기냐,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학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석 수업을 나가 보면은 학우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학우님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금방 흘러나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건 딱히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제 생각에 그냥 듣기만 하는 대부분의 지식은 원래 나이와 무관하게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머릿속에 그렇게 남지 않고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나이 탓을 하시는 대신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너무 좌절하시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내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는 지식을 좀 더 붙잡아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제 생각에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죠. 즉,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다 듣고 끝났구나, 참 좋은 내용이다,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혹은 내가 교재를 읽으면서 이것을 갖다 어떻게 조금 더 적은 내용으로 혹은 좀 효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사람에 따라서는 난 정말 손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손보다는 사실 이제 키보드를 통한 필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어떤 종류의 매체를 사용하시든 간에 이런 것을 자기의 말로 한번 내용을 딱 정리해 보면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씩 딱 마치 닻이 걸린 배처럼 딱 붙어서 머리에 자기의 일부로 되는 과정을 겪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꼭 지식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오늘은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시험 과목 준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약 노트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혹은 이번 시험 과목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순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쭉 읽으면서 큰 흐름, 이게 그 전체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목차 사이에서 큰 주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역사 과목이니까 시대별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가 같은 것들을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시고, 큰 정리가 한번 돼서 이게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 싶으면은, 그때 교재원 강의에서부터 약간 디테일들, 지나가면서 그냥 큰 흐름에서는 약간 놓치기 쉬웠던 사소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다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같은 것들을 거기에 뼈대에 점토를 붙이는 식으로 요약 노트를 작성하시면은, 아마 그 내용이, 그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정도 거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체 교재의 내용이 혹은 강의의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 이번 강의에서 이제 녹화를 갖다 보신 분들,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1학년 세계 역사 과목과 2학년 유럽 발로 알기 과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담, 이제 전에 계시던 이혜령 선생님과 다른 각 파트를 갖다 맡아주신 선생님들 간의 대담이 사실 주로 이루고,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는 현재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이라서 전부 다 제가 강의식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담식 강의를 공부할 때랑
그 강의식 강의를 공부할 때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담형 강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흐름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약간 정말 지나가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나온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반면 제가 직접 녹화를 하고 있는 강의식 강좌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사실 여러분들께 어떻게 빠르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약 노트를 정리를 할 때도 약간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좀 다릅니다. 대담형 강좌, 즉 세계 역사라든가 유럽 바로알기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교재를 한번 짚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의 줄거리를 갖다 정리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디테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강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교재를 읽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강의식 강좌, 즉 여성의 삶과 문화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강의를 듣고 요점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 녹화를 하면서 초점을 줬던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강의 전체적인 맥을 어떻게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또 강의록을 참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요점을 큰 흐름을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직접 읽으면서 그런 큰 요점 정리해서 빠져있었던 디테일들 하나씩 보강하는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순서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이, 여성의 삶과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의록들이 매주 녹화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강의록이 사실 이미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것만 보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기억력에 탁월한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갖다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이 요점 정리하는 걸 그냥 보고서는 외우는 것과 내가 손으로 쓰면서 혹은 내가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기억력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으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강의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록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이게 이번 과목 전체적인 기말 시험 대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예, 일단 제가 맡은 세 과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유찬 교수님께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없으실까요? 예. 요약 노트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이런 거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요약 노트 약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개념 같은 거 쓸 때 개념을 갖다 다 줄글로 만드는 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필요한 도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편한 방식으로 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자보다는 약간 노트 같은데 바로 그냥 쭉 쓰는 걸 좋아하는 게, 그냥 순서가 꼭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방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한번 큰 요약 노트를 만든 다음에 그 요약 노트를 베이스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한 것들을 만들긴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작은 그림의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머릿속에 전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의 강론을 이야기하는 데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약 노트를 하나 아니고 두 개나 만들려고 라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확실하게 고득점을 갖다 나오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추천. 솔직히 거기까지 힘들다 이러면은 첫 번째 과목 요약 노트만 한번 만드시고 그 베이스로 공부하셔도 중간 점수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점수처럼 나오면 문제 아닌가요? 네, 중간에 이제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원하시는 바대로 이번 어디까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종류의 점수까지 받아보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지금 이유찬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신 우리 학우님들 많이 계실 거고, 이제 그리고 우리 과에 우리 회장님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특강 주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이유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내려가서 이유찬 교수님께 빨리 특강 요청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예, 요약 노트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근데 요약 노트 쓰다가 네 글씩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타이핑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창 교수님은 그 손으로 이제 쓰신다는 거죠? 직접 그림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특히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내용이 정리됐다 싶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전자화로 옮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손이나 어쨌든 교재 옆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약간 게으른 사람이라서 따로 노트를 종이를 둬서 만들기보다는 교재 옆에다가 다 교재에서 근데 개념과 개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람 이름을 동그라미 치고 이 사람이 뭐 했는가를 옆에다가 쭉 밑줄 찍고 이걸 옆에다가 이제 아주 짧게 메모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메모 더미를 만드는 식으로 사실 저는 조금 더 1차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근데 좀 들고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실 교재가 부피가 좀 있으니까 학원인들 중에서 특히 직장을 갔다 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교재를 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좀 번거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교재 같은데 옆에 적어놨던 메모해놨던 요약 노트를 갖다가 베이스 바탕으로 해서 한 A4 같은 것들에다가 따로 나의 요약 노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들고 다니기 쉽고 약간 접어놨다가 뭐 여러분들께 쓰시는 다이어리도 좋고 아니면 A4도 좋고 뭐 다양한 방식들이 매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수단을 쓰시든 간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들고 다니기 좋은 영어로 치면 이제 핸디하다고 하죠. 그런 형태의 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쨌든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편의와도 좀 닿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공부의 어떤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우님들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럼 이제 진보성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웃으시는 학원님들. 화면이 너무 잘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왜 진보성 교수님 그 뒤에서 화면을 얼굴 많이 봤는데요. 너무 잘 나오는데요, 화면이. 예, 그 요즘에 그래서 아까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리고 뭐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넘기면서 보고 어떤 공부 방법까지 오늘 저도 좀 재밌게 유익한 정보를 알 수가 있네요. 저는 1학년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1학년 고전 함께 읽기 기말 시험이고요. 예, 시험이고 2학년 동서양 고전의 이해는 이제 과제물입니다. 예, 이 두 개인데 먼저 과제물을 말씀드리면 과제물에 대한 자세히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게시판에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문의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문제를 내고 각각 이제 한쪽 분량으로 하시라라고 했는데 과제 작성 지시사항에는 이제 두 쪽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복사 붙이기를 한 거를 잘 살피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에 수정된 변경된 과제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거나 제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대학우님 사과문 같은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무척의 과오를 이제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좀 혼동되신 경우가 사실 생긴 거니까 그래서 과제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아래 세 문제에 대한 답안을 모두 작성하시오. 총 A4 3쪽 분량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양고전 하나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서양의 고전 하나, 여기에 이제 이유와 감명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을 서술하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내던 문제의 패턴에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 크게 무리 없이 자기의 생각을 감상을 적는 거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비판적으로 읽은 고전, 이건 전체입니다. 1에서 15장 사이 하나를 골라서 이 고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서술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과 이 고전 자체를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하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서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행간의 그 문장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전의 이 고전을 설명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고전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떠한 지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이후에 그러한 고전의 이 문제점, 그러니까 과연 이 고전이 현대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줄 것이며 뭐 도덕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 뭐 한계는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보다도 세 번째 문제는 그렇죠. 조금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각각 한쪽씩 해서 세 쪽입니다. 근데 감상이라고 해서 독후감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독후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고전에 대한 정확한 그 파악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독후감과는 다르다라는 생각,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과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과제 작성 지시사항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남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과제 작성 지시사항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쪽수 표기라든지 각주를 이제 참고 문헌을 어떻게 쓰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기말 과제 설명하는 과제 작성 지시사항은 두 쪽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들은 거라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을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전학기의 읽기 객관식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석 수업 때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문 번역하고 속뜻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보시면은 10장 하면은 여기 우리말 번역문 돼 있는 거. 잘 보인. 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속뜻풀이가 있죠. 예, 요 두 개만 공부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한자 원문 밑에 있는 자구풀이 요거는 쳐다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명한 TV. 예, 이게 우리 이제 고전 함께 읽기의 목표는 논어를 발췌 498장을 중에서 312장을 발췌해서 번역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문 고전 과목이 아닙니다. 예, 한문 고전 감독 과목이 아니고요. 예, 고전을 함께 읽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고전을 논어를 한번 읽어보고 정규 수업 시간에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또 한번 논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수업 가보니까. 네, 원문 번역과 속도풀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문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어떠한 내용이다. 그 이제 딱 지문을 보면은 아 이거 내가 기억난다. 이런 정도로 숙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풀이 자체에서 그 속도풀이 내용을 묻는 문제는 나질 않습니다.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적으로 원문 우리말 번역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사제선다형의 OX 선택 문제 같은 게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학위편 제5장에 보이는 군자의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신중하게 행동, 2번 충과 신을 준칙으로 삼음, 3번 나보다 못한 이를 사귐, 4번 과실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음. 3번 정확하시네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사귀게 되는 거니까 군자가 너무 인간관계 좁네요. 아, 요거 이제 자세한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면 예, 좀 이제 썰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제 학우님들이 잘 읽어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좀 근데 이게 근데 문제가 이게 이런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하기편 제1장 아래 문장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배우고 땡땡땡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1번 때 없이, 2번 어쩌다, 3번 반갑게, 4번 찾아서. 1번? 1번. 딩동댕 맞습니다. 때때로 아닌가요? 때때로라는 이제 번역이 많이 쓰였는데 예. 요즘 이제 때 없이라고. 제가 오히려 그게 적극적이어서. 예전 버전을 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때때로라고 해도 때 없이가 맞겠죠. 연결이 되겠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뭐 벗이 먼 데서 찾아오면 분자답지 않은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죠. 예. 벗이 먼 데서 찾아오면 반갑지 않은가? 이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지문을 우리말 원문 번역을 쭉 읽어 보시고 나면은 좀 열심히 어느 정도 내가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읽고 나면은 문제 푸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이 워크북에 있는 이 기출 문제가 아니라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는 이제 저자인 전호근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출제하신 건데 제가 출제한 것보다는 좀 함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정도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과제물과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원님들 문제 유형까지 다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창 교수님과 김정 교수님은 다 맞추셨네요. 예, 그러니까 학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김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참조 삼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보시면 참 재미있는 과목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석 수업 가다 보면 정말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신 학우님들도 계시고요. 원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테니까 진보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 공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재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역 과목인데요. 세계의 풍속과 문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론 모두 기말 과제물입니다. 그리고 모두 교재를 잘 읽으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세계의 풍속과 문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선택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문제를 반드시 다 답을 하셔야만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명은 이제 두 문제 다 비슷한데요. 이제 두 개의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는 가족 혹은 친족,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지역, 종교를 중심으로 두 지역을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서술을 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동남아시아 이런 조금 더 큰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그런 더 큰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북아시아와 아프리카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그리고 종교를 어떤 각 지역에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차이점이 혹은 공통점이 발생하는가를 서술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교라든가 어떤 친족,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것들 혹은 뭐 문화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친족의 경우에는
뭐 가족, 친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조건들 혹은 뭐 가부장, 젠더적인 조건들 혹은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맥락이 어떻게 특정한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 어떤 사회 현상들을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교재를 열심히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4페이지이고요. 글자 크기는 뭐 1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있는 것들 내용들을 그냥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교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서술을 하셔야 된다. 그냥 가져오시면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하면은 감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학우님들의 그 어떤 과제물의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그 표절 검사에 다 표절률이 높게 나오시겠지만 그것들은 다 저희가 채점을 할 때 감안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다. 문단을 그냥 통으로 가져온다. 이러시면 감점이거나 0점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입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서술하신다고 해서 절대 추가적인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분량이 넘칠 테니까 혹은 4페이지면 4페이지 안에 세 개를 다 집어넣으시면 하나당 이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을 당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 정치와 경제 역시 교재를 잘 읽으셔야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A형은 3장, 3장은 세계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B형은 교재 10장, 교재 10장은 세계화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C형은 교재 14장인데요. 14장은 신자유주의와 어떤 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읽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이고요. 다만 그냥 어떤 3장과 10장과 14장의 내용들을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묘사를 하신 다음에 각자의 이제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대안은 물론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혹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런 대안들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자료들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다른 책들 도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인용은 사실 이제 그 인용법에 따라 가지고 인용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세하게 뭐 페이지까지 밝히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어떤 책, 어떤 인터넷 자료 그리고 어떤 논문인지 제목 정도는 밝히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물 역시 분량은 4페이지 내외이고요. 글자 크기는 10에서 11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표절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문제론입니다. 사회문제론은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3개의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 문제론 역시 교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교재 6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6장을 보시면 의료기술이 어떤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의료 지식이 누구나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안의 첫 번째 문제는 이 건강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묘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이 원인과 관련된 또 다양한 어떤 이론들,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이론들과 설명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선 이제 두 문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자신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명들 중 이 원인에 대한 설명들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설득력이 높은, 설명력이 높은 것들을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교재를 보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표절률 검사를 하면 다들 표절률이 높게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재에 있는 문장을 가져오시면 감점 또는 0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떤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자료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다. 대신 이럴 경우에는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조금 더 깁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분량과 관련해서는 이 분량에는 표지, 목차, 참고 문헌 혹은 그림, 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글로만 4장 또는 5장을 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만 잘 읽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김장 교수님 문제에? 학우님들이 보통 쉽게 저지른 실수, 감점 요인 같은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 과제물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 내거든요. 예, 절대로 유형이 겹치거나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학우님들이 실수한 것들이 아마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김정 교수님 비롯해서 다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제를 아무리 바꿔도 보통 해피캠퍼스나 이런 거에 반드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보이면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학원님들께는 점수를 다 어떻게 드리시나요? 저는 예.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우리 학우님 수준에서 물론 그렇게 훌륭한 학우님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잘 썼다라고 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구글에 한번 돌려본다거나 혹은 어떤 해피캠퍼스와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반드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표절로 걸린다. 무조건 0점입니다. 예. 저는 조금 후합니다. 조금 더 점수 드립니다. 한 3점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김정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경우는 저희가 아마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과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는 학우님들께서 쓰신 거를 저희가 보고 싶고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과제문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연습이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직접 쓰시고 글을 써보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 학우님들이 아닌 분들의 글을 저희가 읽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생각하시고,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학우님들께서 본인께서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도 그래도 지금 채점에서 그 표절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표절 있죠. 해피캠퍼스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이제 주로 도서 관련 과제라니까 인터넷 서점인 책 소개 분석 글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고 이러는데, 어쨌든 미리 말씀드린 건 저는 여기 많은 선생님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으면 확실하게 페널티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약간 못 써도 그래도 주어진 책을 다 읽고선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웬만하면 점수 잘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저 잘 못 쓸 것 같으니까 남이 한 말을 갖다가 혹은 어떤 인터넷 기사로 이 책에 대한 서평 기사 같은 걸 긁어온다라고 하면은 걸리면 확실하게 훅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그냥 직접 읽고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바로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우찬 교수님 저기 중간 과제물 채점하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쏙 읽고 랜덤으로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우찬 선생님은 하나씩 보시면서 다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우님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현주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말씀해 주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현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최대한 간결하게 먼저 제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과목은 이번 학기에 과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이 모두 시험인데요. 먼저 1학년 과목인 문화와 교양은 참고하셔야 될 거는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 5장부터 12장까지 8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장마다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와 교양은 참고로 그동안 저희 학과에서도 축적된 어떤 문제들이 많다 보니 학우님들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걸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문화와 교양은 그런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과 환경인데 2학년 교양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전범위이고 이 과목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도 없고 워크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지엽적인 걸 외우시기보다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고루 15개 장에서 모두 문제가 나기 때문에 각 장마다 하나에서 혹은 2개 문제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제 과목인 예술 경영과 예술 행정은 이것도 전 범위가 아니라 1장, 2장, 그리고 10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만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 연습 문제가 많이 출제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거의 이제 달달 외우시면 최소한 이제 절반 정도의 점수는 가져가실 거고, 그거 외에는 주로 이제 교재보다는 강의를 더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강의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짧게 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준석 선생님이 이제 출석 수업 때문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이준석 선생님 과제물을 대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석 선생님 과목은 1학년 영화로 생각하기, 그리고 3학년 동서양 문화 고전 산책, 그리고 이제 3, 4학년이 모두 해당되는 신화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제가 이제 학우님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제들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제가 내용 요약이 50%,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게 50%인데 이준석 선생님 지시사항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적어 놓으신 부분이 이 두 개의 영역을 합치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학우님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점은 이런 거죠. 뭐 일부 요약을 하다가 이 요약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한 줄 덧붙이면은 쉽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이준석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용 요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감상이라는 걸로 이 내용을 절대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우님이라면 가장 그 부분에서 감점 요인을 피하려면 내용 요약이라고 크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내용을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감상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나머지 부분을 하시면 감점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표절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학우님들이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는 내용 요약을 그러면 우리 스터디에서 같이 할까? 라고 한 다음에 내용 요약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개인의 감상을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쓰셨을 경우에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절률이 굉장히 쉽게 50%나 6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용 요약에 대한 것도 스터디에서 공유하거나 같이 하시기보다는 뭐 서로 의견은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개조식 문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약임에도 절대 개조식 문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카페나 블로그를 인용하지 말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에 요새는 사실 그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가 정말 요약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인용하시려면 반드시 책이나 논문을 인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에 그 되어 있는 부분이 챗 GPT 등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거나 표절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우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교수님이 챗 GPT를 활용했다는 걸 알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저희가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챗 GPT 저희가 깔아서 예를 들면 영화로 생각하기면 교재 그 소개된 영화를 챗 GPT한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뭐뭐뭐 영화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그 요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조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챗 GPT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 네, 저는 간단하게 제 과제물이 아니다 보니 이 정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안 되죠. 네, 여기 챗 GPT 등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도움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시는 과제가 정말 이 수업을 수강한 보람을 느끼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준석 선생님 문제를 저도 열심히 읽어보면서 새삼 느낀 게 내용 요약이라는 걸 얼마나 잘 하느냐가 또 본인의 감상과 해석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덧붙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 읽으시고 잘 요약을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교재들은 이 과제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7과목을 소개해 주신 거죠. 엄청나게 길게 가져오셔가지고 예, 그 성현주 교수님께서 이준석 교수님 과제물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실 때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정말 3분이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아마 이준석 선생님께서 굉장히 감사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학우님들도 이렇게 성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준석 선생님이 추구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추구하는 방식이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안을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고 챗 GPT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실 경우에는 점수가 정말 잘 안 나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여하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습니까? 0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군요. 예, 그러니까 과제 작성 지시사항 꼭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학우님들 정말로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그 글에 정말 저희가 감동도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당연히 배우는 것들도 있고 감동을 느끼고 점수도 잘 드리니까 힘을 내시고, 절대 글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쓴 글,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주는 미숙하더라도요 그런 글들이 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과제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이제? 예,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하우님도 어떠셨습니까?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우리 문교TV가 나날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 학우님들이 더 처음에 비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주변에 계신 우리 학우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제물 작성하실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학우님들이 이제 나 기말 어떻게 보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끝난다. 이번 학기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교수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들어주신 우리 학우님들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저희는 이제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방학 즈음에, 이렇게 한번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즐겁게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우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네, 화이팅!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